안녕하십니까. 안전보건부 노윤혜 과장입니다. 오늘은 1월 2일 시무식 때도 한번 진행을 했지만 교육을 미처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서 짤막하게 간추린 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의무교육은 모든 사업자가 1년에 1회씩 1시간 이상씩, 그래서 총 4회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 9시간의 교육이 필요한 것이지만 내용을 간략하게 추려서 한 20분 정도로 잘라서 교육을 할 거예요. 목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 보호, 장애인 인식 개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마지막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라는 것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일컫는 말이고요. 해서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 성별 등 일반적인 정보에서부터 얼굴이나 지문, 홍채, 이러한 신체적 정보, 그리고 내가 어떠한 정당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정신적 정보, 그리고 부동산이라던가 내 금융자산이 얼마만큼 있는지, 또한 채무라던가 대출을 어느 은행에서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조차 모두 금융적 재산 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학력, 성적, 출신 사항이라던가 내가 현재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몇 년의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직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상벌이라던가 직무평가 등에 대한 내용들은 사회적 정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통화를 누구랑 했는지, 그리고 GPS 기록이라던가 IP 내역, 그리고 병력 사항 등에 대해서도 기타 개인 정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개인정보 중에 하나로서 초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개인의 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다양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에 몇 대의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으며 몇 시간 동안 화면이 돌아가고 있는지, 촬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촬영된 것은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촬영된 영상은 언제 삭제를 할 것인지, 무슨 목적으로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건지, 그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공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정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업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타인의 개인정보도 모두 내가 보호하면서 업무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서 일을 하다가 필수 불가결하게 확인돼야 되는 개인의 정보들 같은 경우는 모든 업무가 마감이 되게 되면 삭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내 개인정보는 이미 모두 털렸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금융사에도 가입을 하게 되고요. 나의 개인정보를 위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해당 금융사나 사이트에서 내 정보를 잘 관리하면 좋았겠지만 그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유출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가입되어 있는 곳들이 너무 많고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이 개인정보 유출 확인 사이트를 통해서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출된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 이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번 없이 118을 통해 갖고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신고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법적인 조치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경우는 어떠한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러한 경우로 개인정보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인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애인 인식 개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장애란 계속 변화되는 개념이고 사회적 인식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며 다양성, 인권적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희는 지금 비장애인이지만 언제든지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놀랍게도 저희가 지금 장애인의 수가 전 세계에서 약 15% 정도로 차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비율은 계속 증가 태세입니다. 왜? 인구가 증가하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의학이 발전이 되고 노령화가 되고 전쟁이나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서 후천적인 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장 장애가 없다라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언제 장애를 얻을지 모른다라는 관점으로 해서 장애인들을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우리 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장애의 원인은 불명,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한 장애가 발생이 되는지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유전적 결함이라던가 모체의 감염이나 또 그 외에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로 인해서 선천적인 장애를 얻을 수도 있고요. 후천적으로 출생 시 만약에 이제 조산을 하거나 뱃속에 있어야 되는 기간을 다 충족하지 못하고 태어나게 되거나, 아니면 너무 난산이었거나, 또는 출산 시의 외상이나 그 외의 사항으로 인해서 태어나면서 장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태어나기는 비장애인으로 정상적으로 나왔지만 후천적으로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장애의 유형으로는 눈에 보이는 신체 부위의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정신적, 뇌의 질환으로 인해 갖고 정신적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신장, 몸속의 기관에서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신체적으로는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저희가 보여지는 모든 부분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첫 번째로 선행되셔야 되는 것이, 이 부정적인 표현을 인권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식을 많이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저희가 장애를 가지신 분과 장애가 없으신 분들에 대한 구분을 정상인이나 일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나머지를 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거. 그럼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정상이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표현인 이 정상이나 일반인을 썼을 경우에선 장애를 아예 비교하는 좀 부정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인권적인 표현이냐? 장애가 없다, 비장애인이다 라는 표현이 가장 인권적인 표현이라는 거. 그리고 저희가 한참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장애우, 장애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는 모두 통일해서 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욕설로 쓰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장애를 욕으로 비하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맹인이나 장님, 정박아, 백치, 정신병자들도 모두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좋으냐?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시각, 지적, 정신장애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성희롱에 대해서 예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단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 시에 불이익을 준 거. 그래서 보통 이제 직급 차이가 있는 경우에 많이 발생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급자의 경우에선 상급자의 말에 불복하거나 그건 아니라고 거절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보니 그런 이제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성희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성희롱이냐 성희롱이지 않으냐라는 판단할 때는 일단 첫 번째로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은 고려를 하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이 피해자의 입장이었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행동인지를 생각을 같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 경우에 자, 저희 상급자가 저희 팀장님이 월요일 날 저한테 물어봅니다. 노 과장, 주말에 애인이랑 좋은 데 갔다 왔나 봐. 얼굴이 굉장히 좋은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 내가 주말에 개인적인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지? 왠지 성적으로 불쾌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성희롱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불쾌함을 얻었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갖고 다른 사람들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야, 그건 조금 언동이 성적 희롱에 가까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애매하기는 해요. 애매하기는 하기 때문에 이게 성희롱으로 작용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 개인적인 사항과 사생활 영역을 아예 터치를 안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성희롱이 발생이 됐어요. 내가 굉장히 불쾌한 사항이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 첫 번째로는 일단 여러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과실이 아니라는 거 꼭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어떠한 얘기냐면 보통 이제 예전부터 조금 많이 생각들을 하시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에서 이런 성추행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성추행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 하필 그 피해자가 의상이 속된 말로 좀 야하다? 짧은 치마에다가 탱크탑 같이 짧은 티를 입었어요. 그러면 저렇게 입었으니까 저런 성추행들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정말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 앞에 그런 의상을 입고 있는 여성분이 지나간다라고 해서 저렇게 입었으니까 내가 만져야지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사회 통념상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람들은요, 저렇게 입었구나, 야하다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만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럼 이 만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만진 사람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는 인식이 꼭 필요해요. 그거는 피해를 당하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희롱뿐만이 아니라 성희롱 여부가 애매한 언행에 대해서도 내가 불쾌함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팀장님, 저 그런 말씀은 조금 불편합니다. 제 개인적인 부분은 따로 언급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거절의 표시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성희롱은 인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예요. 그렇죠? 나중에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이런 무거운 거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성희롱 내와 예방 수칙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긴 합니다. 특히나 하급자의 경우에서는 상급자의 언행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사적인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내가 업무를 함에 불리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그거를 계속 참고 넘어간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저 그거 불편합니다,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또 상급자한테 그런 걸 왜 말하냐고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니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만 얘기하는 정도니까 꼭 의사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규정이 명확하게 잘 만들어서 구성원한테 잘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 저희 이런 거 신고하는 곳들도 있어요. 신고 박스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 이 성희롱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가볍게 했었을 때, 야, 그런 건 가볍게 얘기할 게 아니지 라는 식으로 해서 이 분위기 자체를 개선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혹여라도 이렇게 음담패설을 하고 있으면 난 저런 얘기는 끼지 않겠어 라고 아예 안 껴주신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요새는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는 해요.
그리고 음란한 사진 그림이 우리 저희 안 붙이죠. 일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책을 마련을 하고 성희롱을 당한 동료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주세요. 당한 피해자는 보호해줘야지 비난할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업무 시간 외에 원하지 않는 만남을 피한다. 이거는 불러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업무 시간 내에 최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업무 시간 외인 개인적인 시간은 따로 터치하지 않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끝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에서는 내근직, 사무직 직원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6시간씩 총 12시간이고 현장직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각각 12시간씩, 상반기, 하반기 12시간씩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 쪽에서는 정규교육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것들도 이제 모두 취합해갖고선 교육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는요. 우선 왜 산안법이 왜 발생이 되었느냐? 근로자가 편안하게 근무를 하자. 이걸 법적으로 보호하자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의 목적이 있다. 사실 저희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있어야 저희가 모든 업무들이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안전하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이 제대로 유지가 돼야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라던가 이 상급자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보호하면서 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자, 이 산재보험 제도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왜 필요할까? 만약에 내가 근무 중에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피해에 대한 복구, 즉 치료라든지 나중에 다친 거에 대해서 비용 부분에 대한 발생 부분, 그리고 내가 업무를 못했었을 때 급여 부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첩되게 나에게 작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갖고 사업주랑 같이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는 것 자체가 개인으로서 회사를 상대로 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나는 아픈 건 아픈 거대로, 그리고 몸이 힘든 건 몸이 힘든 거대로, 돈이 없는 건 돈이 없는 거대로 계속 문제가 쌓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나라가 보장을 하고 사회 전체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제도가 발족이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는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게, 그래야지 빨리 치료를 받고 최대한 후유증이 없게끔, 그리고 회사에 복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하며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이다. 사업주와 산재를 당한 사람만의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나서서 이러한 부분들에 정부가 시행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가 되는 발생 또는 사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22년도에 발족된 이 중대재해처벌법, 얘는 왜 만들었느냐? 왜 사업주, 대표자를 처벌하려고가 아닙니다. 이 경영을 함에 있어서 기업 스스로가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스스로 발굴을 하고 항상 이거에 대한 제거, 대책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을 해서 스스로 열심히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고 지향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얘기를 하는데
중대산업재해라는 우선 첫 번째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이 되거나 또는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2명 이상 발생이 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이 되었을 경우 중대재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첫 번째로는 사망자가 절대로 발생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동일한 사고가 계속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그러면 누가 처벌이 되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현장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건데 저희가 이제 매년도 사고 사례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추락입니다. 저희도 고소 작업도 굉장히 많죠. 고소 작업이 굉장히 많은데 한 2, 3m 이상만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개구부, 저희가 이제 덮여져 있는 곳에 모르고 들어가서 추락하는 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구부 덮개 경고 표시를 꼭 설치를 해주시고요. 추락 방호망 설치를 해주시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아차 사고 사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손상이 됐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교체도 해주셔야 돼요. 설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안전 장비들은 끊임없이 확인하고 손상이 발생되면 교체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붕 위에 작업 시에는 작업 발판 등을 설치를 해서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으셔야 되고요. 달비계 작업 시에는 안전대 및 구명조를 꼭 착용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어디에 끼이지 않게끔 원동기나 회전축 등의 덮개나 물등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정비나 보수 작업을 할 때는 기계를 켜놓지 마세요. 모든 걸 다 꺼놓은 상태에서 정비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우리 안전 장비는 꼭 설치를 하는데 아시죠? 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단순히 이것을 착용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비를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즉각적으로 교체도 꼭 해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안전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꼭 갖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전보건부 노윤혜 과장이었고요. 법정 의무교육 간략하게 짧게 한번 진행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교육하시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